언제적 한국이냐? 북한엔 핵이 있다. 북한이 최근 권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선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 전쟁에서 한국의 어마어마한 방공망을 경험하면서 기함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무기가 사실상 핵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비밀스러운 히든카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건 시뮬레이션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평양 외곽 지하통제실 중앙 스크린 앞에 서서 화면 속 숫자들이 바뀌는 속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가 드론 80대가 서로 다른 고도로 진입하기 시작하자 방어체계가 반응하는 방식이 내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스크린 왼쪽에서는 요격탄 소모량이 실시간으로 올라갔고 오른쪽에서는 서울 북부 가상통신망 노드가 하나씩 꺼지고 있었으며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 시뮬레이션이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하 공간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고 냉각팬 소리가 통제실 바닥 어딘가에서 낮게 깔려 있었으며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화면에서 뿜어나오는 파란 빛만이 공간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빛 속에서 숫자들을 보면서 모스크바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리철민이 내 옆으로 다가온 건 드론 편대가 방어선 중층부를 뚫고 들어가던 순간이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며 요격탄이 벌써 40%를 넘었다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 만족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자전 교란이 2단계에서 개입하고 사이버 공격이 통신망에 동시에 가해지면 방어체계가 우선순위를 잃도록 설계한 게 바로 나였으니까요. 스크린 속 서울 북부가 거의 다 꺼져 있었고 마지막 순항미사일 표적이 방어선을 향해 일정한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통제실 안북한 기술진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리철민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3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가장자리에서 드론 몇 대의 비행 궤적이 이상하게 꺾이기 시작했는데 나는 처음에 시뮬레이션 내 환경 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꺾이는 게 한 대가 아니었어요. 편대 후미 쪽 드론 6대가 거의 동시에 진행 방향을 잃더니 화면 속 가상 공간 바깥으로 이탈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궤적들을 보면서 손이 잠깐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이탈 방향이 불규칙했어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단순한 통신 오류라면 일정한 방향으로 편류해야 했습니다. 나는 오류가 공통된 명령 체계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시뮬레이션 중단을 요구했어요. 리철민이 나를 봤습니다. 마지막 순항미사일 표적이 방어선 통과를 불과 몇 초 앞둔 시점이었는데 그는 내 말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잠시 후 그가 옆에 있던 기술자에게 오류 화면을 닫으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명령이었습니다. 기술자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이탈 드론들의 궤적 표시가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나는 그 동작을 보면서 리철민에게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때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봤어요. 이건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기록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항미사일 표적이 방어선을 통과했다는 표시가 스크린 정중앙에 떴고 통제실 안면 몇이 짧게 박수를 쳤어요. 모스크바 상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어온 건 그 박수가 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결과만 보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짧았고 덧붙임이 없었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화면 가장자리에서 사라진 드론들의 좌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버실로 이동한 건 리철민이 통제실 전체 앞에서 성공 선언을 읽기 시작하던 순간이었어요. 복도는 좁았고 머리 위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서버실 문을 열자 기계 열기가 한꺼번에 얼굴을 덮쳤습니다. 나는 렉 사이를 지나며 원본 비행 데이터가 저장된 드라이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는데 진행 표시가 올라가는 동안 통제실 쪽에서 환호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리철민이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복사가 절반을 넘어갔을 때였어요. 그는 무엇을 하는 거냐고 했는데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이탈한 드론들의 비행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리철민이 내 옆으로 한 걸음 다가오더니 드라이브 연결을 직접 끊으려 했는데 나는 그의 손보다
먼저 드라이브를 빼서 가져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건 시험 오류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환경의 한계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이상했습니다. 내가 질문하기 전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그에게 같은 명령 코드에서 6대가 동시에 이탈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철민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의 목적은 전체 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지 개별 드론의 비행 안정성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말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걸렸어요. 복도로 나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통제실에서 여전히 환호 소리가 새어나왔는데 나는 드라이브를 손에 쥔 채 서버실 문 앞에서 데이터를 펼쳐봤어요. 이탈한 6대의 드론이 각기 다른 물리적 결함이 아니라 동일한 명령 처리 흐름 안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수치로 보였습니다. 개체 문제가 아니었어요. 편대 전체가 공유하는 코드 구조 안에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방어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아군 편대 일부가 통제 불능에 빠졌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다시 봤어요. 잘못 읽은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수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통제실 스크린에는 서울 방공망 돌파 성공이라는 문구가 이미 크게 올라와 있었고 그 아래에서 리철민이 참석자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복도에서 바라보면서 이 승리가 진짜인지 아직 폭발하지 않은 실패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통제실 안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건 평양을 출발하고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모래를 섞어 얼굴을 쳤고 훈련장 외곽을 따라 늘어선 경납고에서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재킷깃을 세우며 리철민을 따라 중앙통제 막사로 들어갔는데 막사 안에는 스크린 2개가 켜져 있었고 북한 기술진 67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리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훈련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집된 전술, 영상과 러시아 교범이 실제 운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나를 보는 눈이 어제 서버실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어젯밤 일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그 눈빛에서 읽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크린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드론 편대 운용 순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먼저 정찰 드론이 표적을 찾고 갑산 자폭 드론으로 방어망을 흔든 다음 순항 미사일과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가하는 혼합 타격 구조였어요. 나는 그 흐름을 보면서 이 설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써온 방식과 맥락이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리철민이 말했어요. 남조선의 비싼 무기는 싸우기도 전에 바닥날 것이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기술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요격탄 소모 속도를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야외 훈련장으로 이동한 건 막사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햇빛이 강했는데 공기가 차가웠고 드론 편대가 이미 발사 준비를 마친 채 줄지어 있었어요. 나는 그 숫자를 훑으며 편대 규모가 어제 시뮬레이션보다 작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실전 규모가 아니라 기술 시연 수준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찰 드론이 먼저 올라갔고 뒤를 이어 자폭 드론 편대가 이륙했는데 처음 몇 분은 순서대로 흘러갔어요. 나는 그 흐름을 보면서 어제 오류가 내가 과민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철민이 옆에서 이 체계는 이미 완성됐다고 말했는데 내가 어제 제기한 문제를 그 말로 덮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훈련이 시작된 지 10여 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편대 중간에서 드론 2대가 갑자기 방향을 잃었어요. 한 대는 목표 지점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다른 한 대는 고도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탈 방향을 확인하기 전에 세 번째 드론이 같은 방식으로 통제를 잃었습니다. 리철민이 즉시 무언가를 지시했지만 지상 통제소에서 돌아온 응답이 없었어요. 나는 이탈한 드론들의 방향을 봤습니다. 훈련장 외곽이 아니었어요. 민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는데 한 박자가 걸렸고 그 한 박자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북한 연구원 한 명이 내 옆으로 다가온 건 그 순간이었어요. 그는 리철민 쪽을 한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품마다 출력 편차가 있었는데 그 수치가 보고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말이 짧았고 빠르게 끝났으며
그는 즉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훈련장 외곽을 봤어요. 이탈한 드론들이 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었는데 민가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상 통제소 쪽으로 뛰었어요. 리철민이 뒤에서 멈추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통제소 안으로 들어가 전파 차단 장치를 찾았는데 수동 작동 패널이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눌렀습니다. 이탈하던 드론들이 신호를 잃고 그 자리에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훈련장 곳곳에서 드론 잔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금속이 땅을 치는 소리가 한 번씩 울릴 때마다 리철민의 표정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통제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시험을 망쳤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게 분노인지 경고인지 그 순간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가 방향을 가리키며 이탈 경로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리철민이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나를 봤습니다. 이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훈련장 가장자리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불타는 잔해에서 나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는데 탄 플라스틱과 배선 냄새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출력 편차 이야기를 꺼낸 젊은 연구원을 찾았어요. 그는 훈련장 한쪽에 서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내 시선을 알아챘는지 고개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리철민이 그 사이에 다른 기술진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지시 소리를 들으면서 양산 기록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따라왔습니다. 훈련장은 연기와 잔해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리철민은 나를 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하는 말을 기술진들 앞에서 꺼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파 차단 장치를 누르기 직전에 봤던 이탈 드론의 방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을 그 방향으로 보낸 건 부품이 아니라 양산 과정에서 어딘가가 잘못됐다는 뜻이었는데 그 잘못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온 건 훈련장 전에 정리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가 재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연구단지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옷에서 탄 냄새가 아직 빠지지 않았고 손바닥에는 전파 차단 장치 패널을 누를 때 남은 금속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냉방이 과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긴장감을 더했어요. 리철민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북한 기술진 몇 명이 그 옆에 있었으며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이 회의의 방향이 어제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리철민이 먼저 말했어요. 어제 훈련 사고의 원인이 북한 부품이 아니라 러시아 제어 알고리즘에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는데 그 단호함이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탈 드론들의 비행 패턴은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라 출력 편차에서 비롯됐다는 걸 훈련장에서 이미 확인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철민이 나를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그 눈빛이 이 자리에서 반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사흘 안에 새 체계를 완성하지 못하면 공동사업 책임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리철민의 말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스크바 상관에 연락이 온 건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화상 연결이었는데 상관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고 배경이 어두웠으며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신규 연구실 설립과 부원장 승진이 이번 사업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을 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연구실이었고 내가 모스크바에서 10년 가까이 기다려온 자리였는데 그 이름이 이 회의실 안에서 이렇게 쓰이는 게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상관이 덧붙였어요. 북한 측 요구를 수용하고 러시아산 센서와 통신 모듈을 추가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명령인지 제안인지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기고 나서 나는 잠깐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산 모듈을 추가 투입하면 단기적으로는 편차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지만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 계산을 하면서
훈련장에서 이탈하던 드론들의 방향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시제품 작업이 시작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러시아산 센서와 통신 모듈을 직접 검토하며 북한 기술진과 함께 첫 번째 시제품을 조립했어요. 작업실은 좁았고 천장이 낮았으며 형광등 불빛이 강해서 눈이 피로했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첫 번째 시제품의 비행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결과를 보면서 내 판단이 맞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두 번째 시제품 조립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고독의 수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정 오차라고 생각했는데 3번 연속으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식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기술진에게 고독의 모듈을 교체하라고 했어요. 교체 후 다시 시험했는데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나는 그 결과에 다시 안도했는데 세 번째 시제품 조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통신 모듈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았는데 기술진이 공구를 바꿔가며 억지로 끼워 넣으려 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듈을 꺼내서 직접 봤는데 가공 오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세한 차이였는데 그게 장착을 막고 있었어요. 나는 두 번째 시제품에서 교체한 고독의 모듈과 세 번째 시제품의 통신 모듈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제조 번호가 달랐어요. 같은 규격이어야 하는 부품들인데 번호 체계가 맞지 않았는데 그때 리철민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북한 기술진이 성공한 첫 번째 시제품만 촬영하고 있는 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고 지도부 보고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나머지 두 시제품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리철민에게 모듈 제조 번호가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가 멈췄습니다.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는 전쟁은 품질이 아니라 숫자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이 대화를 끝내겠다는 신호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상자 옆면에 제조 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번호들을 순서대로 봤습니다. 연속되어야 할 번호가 띄어져 있었고 같은 공장 코드여야 할 자리에 서로 다른 알파벳이 찍혀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모듈들의 외관은 같았는데 나는 하나를 꺼내 무게를 손에서 느꼈어요. 가벼웠습니다. 같은 규격의 다른 모듈과 비교하면 안 되는 무게였는데 그게 설계 차이인지 재질 차이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생산 라인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철민이 이번엔 나를 직접 봤어요. 그는 군인 2명을 불렀는데 그 동작이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오자 그는 이 연구원을 통제실 밖으로 안내하라고 했어요. 나는 손에 모듈을 쥔 채 통제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손바닥 위에 모듈이 있었는데 무게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수첩에서 읽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문장이었는데 지금 손 안에 있는 이 모듈이 그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다가 멈췄습니다. 기술을 건네줬는데 같은 무게의 부품을 10개 만들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 문장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공동사업에서 배제 통보를 받은 건 복도에서 모듈을 손에 쥔 채 서 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리철민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숙소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임시 배치 명령이었습니다. 휴전선 인근 장벽 및 지하시설 조사를 담당하는 러시아 자문단에 합류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발령 사유란이 비어 있었어요. 나는 그 종이를 보면서 리철민이 나를 연구단지에서 내보내는 방식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게 이상하게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문단 차량이 출발한 건 이른 새벽이었어요. 창밖으로 평양 외곽이 지나가다가 곧 도로가 좁아졌고 양옆으로 수림이 짙어졌으며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는데 습기가 많았고 흙냄새가 강했습니다. 차 안에 러시아 자문단원 3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창밖을 보다가 종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배치 사유가 비어있다는 게 계속 눈에 걸렸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장벽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평선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높이가 일정하지 않았고 구간마다 두께가 달랐으며 장벽 뒤쪽으로 굴착 장비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자문단을 안내한 북한 현장 지휘관이 장벽의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드론 발사대와 분산형 병력 시설이 장벽 뒤에 배치되면 한국 기계화부대의 진입을 막으면서도 북한의 타격 자산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명하는 방식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어 구조물이 공격 자산의 엄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개념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시도했던 방식과 유사한 논리였습니다. 리철민도 같은 말을 했었고 나도 그 논리를 부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현장 지휘관들과 함께 장벽 구간을 걸을 때였습니다. 지휘관 한 명이 이 구역의 폭과 깊이를 조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K2 전차의 돌파 속도를 언급했어요.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연한 설계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구간에서 다른 지휘관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 기계화부대의 진입 시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는 그 반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벽을 공격 자산 엄폐용으로 설명할 때는 북한의 타격 능력을 강조해야 하는데 지휘관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건 한국군이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느냐는 이야기였어요. 설명의 방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야간 점검이 시작된 건 해가 완전히 진 뒤였어요. 나는 자문단원들과 함께 장벽 내부 통로를 따라 이동했는데 발밑이 울퉁불퉁했고 손전등 불빛이 콘크리트 벽면을 좁게 비추고 있었으며 통로 안쪽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외부에서 소리가 났어요. 날카롭고 짧은 외침이었는데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파악하기 전에 경계 병력이 뛰어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벽 공사장 쪽이었어요. 북한 병사 한 명이 공사구역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하려다 경계병에게 발각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통로 안에서 멈췄습니다. 탈출 시도였어요.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전에 통로 벽면이 흔들렸습니다. 진동이 발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경계 차량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동이 멈추지 않았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으며 통로 안쪽에서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시설 일부가 붕괴하고 있었어요. 나는 뛰었습니다. 자문단원들이 뒤를 따랐고 붕괴 방향과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안쪽에 기술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현장 지휘관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붕괴구역 입구에서 안쪽을 봤어요.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에 사람 손이 보였는데 나는 즉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명을 꺼냈어요. 한 명은 의식이 있었고 한 명은 없었는데 구조하는 동안 손에 콘크리트 파편이 박혔고 그 통증이 나중에야 느껴졌습니다. 구조가 끝난 뒤 현장 지휘관이 내 옆으로 왔어요. 그는 설계도를 꺼내 들더니 이번 붕괴는 예상 범위 안의 공사 오차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설계도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설계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휘관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건넸는데 건네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나는 설계도를 펼쳤어요. 장벽 단면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구조물의 두께와 깊이가 어느 방향의 충격에 대해 설계됐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북쪽이 아니었어요. 남쪽에서 오는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압력에 대한 설계였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다가 멈췄습니다. 지휘관이 설계도를 회수하려 손을 뻗었어요. 나는 건네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휘관이 그 동작을 봤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묵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장벽의 방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격을 위한 것이라면 설계의 중심이 바깥을 향해야 했는데 이 구조물은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탈출을 시도한 병사의 얼굴이 잠깐 겹쳐졌습니다. 장벽을 세우는 쪽이 자신 있는 쪽이 아니라 두려운 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모스크바에 사진을 전송한 건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창밖으로 장벽 불빛이 멀리 보였는데 그 불빛이 어느 방향을 비추고 있는지를 나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비밀 지시가 도착한 건 장벽 현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숙소 통신 단말기에 암호화된 파일이 올라와 있었는데 해독하자 내용이 짧았어요.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전반을 재평가하라는 지시였는데 드론과 미사일만이 아니라 연료와 수송, 정비와 탄약 생산량까지 포함하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지시를 2번 읽었어요. 리철민이 이 지시를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료 수집을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어요. 북한 측이 제공한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드론 편대 운용 능력과 미사일 발사 가능 횟수를 먼저 정리했는데 수치만 보면 리철민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부대 역량 자료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보다 서술이 많았고 나는 그 서술들을 읽으면서 실제 운용 데이터와 선전용 문서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리철민이 내 작업실로 들어온 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의정부까지 진출하는 모의작전에서 북한이 승리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어요. 도상훈련 결과였는데 지도 위에 붉은 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진출 속도와 시간이 적혀 있었으며 리철민은 그 선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설명했습니다. 혼합 타격이 통신망과 산업시설을 마비시키면 단기간에 협상을 강요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혼합 타격의 효과만 계산하면 리철민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부분을 보고서에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리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문을 닫고 나가는 속도가 빨랐는데 그 말이 복도까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보급 자료를 들여다보면서부터였어요. 드론 편대를 일주일 동안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배터리와 교체 부품 수량을 계산했는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축량 자료와 소모 예상치를 대입했더니 사흘이 한계였어요. 나는 그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비축량 자료가 과장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치를 낮춰봤는데 그래도 닷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수송 자료를 꺼냈어요. 철도망 배치도를 보면서 주요 수송 경로를 따라갔는데 경로가 단일화되어 있는 구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구간 중 한 곳이 차단됐을 때를 가정하고 수송 분산 경로를 찾으려 했는데 대안 경로가 없었어요. 철도 한 곳이 끊기면 연료와 탄약 수송이 동시에 멈추는 구조였는데 그 사실이 도상훈련 결과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 분석관들과 자료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그 수치를 꺼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회의실에 북한 분석관 4명이 있었는데 내가 보급 데이터를 화면에 올리자 그중 한 명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 수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최악이 아니라 평균 소모율을 적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분석관이 잠깐 화면을 봤다가 자료를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교체가 아니라 삭제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서 보급 관련 수치들이 지워졌는데 지워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 자료들이 처음부터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 아니었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소련 붕괴 당시 연구소에서 보급이 끊긴 채 시제품을 지키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내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고에 부품이 없어서 시제품이 완성되지 못한 채 연구소가 해체됐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던 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화면에서 보급 수치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회의장 중앙 스크린을 직접 조작한 건 분석관이 자료를 삭제하고 새로운 수치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석관이 무슨 행동인지 물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고 삭제된 보급 자료를 복원하는 명령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수치들이 다시 떴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회의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크기를 키웠어요. 배터리 비축량과 소모 예상치가 나란히 올라왔고 철도 수송 단일 경로 차단 시 물자 이동 정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표시됐으며 그래프 위에서 북한군 운용 가능 시간이 사흘째 되는 날 급격하게 꺾이는 선이 선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철민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그 침묵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번 보더니 나를 봤어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대를 괴롭히는 능력과 전쟁을 끝까지 지속해 이기는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리철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 분석관들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는데 누구도 화면을 끄거나 자료를 다시 삭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침묵이 반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리철민이 입을 열기 전에
내 통신 단말기가 울렸어요. 모스크바였는데 수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리철민이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어떤 결론으로 가야 하는지 모스크바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창밖으로 장벽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나는 단말기를 손에 쥔 채 화면 속 꺾이는 그래프를 다시 봤어요. 모스크바에 추가 지시가 도착한 건 회의실에서 리철민과 마주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내용은 예상보다 직접적이었어요. 5장에서 제출한 보급 분석이 편향됐다는 북한 측 항의를 받았다고 했고 내 주장을 증명하려면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한국군과 방산산업을 직접 분석해 근거를 갖추라는 지시였습니다. 실패하면 공동사업에서 영구 배제한다는 말이 마지막 줄에 있었는데 그 줄이 짧았고 덧붙임이 없었어요. 나는 지시문을 덮으면서 이게 기회인지 압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검토는 숙소 작업실에서 시작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전투기, 군사위성 관련 공개 자료들을 순서대로 펼쳤는데 처음 몇 시간은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한국이 이 체계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이 초기에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게 자료 곳곳에서 읽혔어요. 나는 그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성과는 외국 기술과 값싼 생산비 조합의 결과이며 북한의 집중형 연구체계가 속도 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초안에 적었습니다. 그 결론이 리철민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했고 모스크바가 기대하는 방향이기도 했어요. 나는 그 초안을 저장하고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부품 공급망 자료를 들여다보면서부터였어요. 한국 방산업체 중 하나의 협력업체 목록을 추적하다가 이상한 지점이 눈에 걸렸습니다. 전차용 복합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가 같은 소재 기술을 항공기, 동체 부품과 민간 전자제품 케이싱에도 동시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 그게 단순한 사업 다각화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업체를 보자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센서 모듈을 만드는 업체가 군용 드론과 민간 자율주행 장비의 같은 기반 기술을 쓰고 있었고 통신 암호화 모듈을 개발한 연구소가 대학 연구팀과 군 시험단을 거쳐 개선된 버전을 다시 납품하는 구조였어요. 나는 그 흐름을 추적하면서 계산이 처음 예상과 맞지 않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중형 연구체계가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는 초안의 결론이 이 구조 앞에서 흔들렸는데 이 구조는 속도가 아니라 보건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센서와 유사한 규격의 장비를 한국은 단일 공급업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는 여러 업체를 통해 조달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목록을 보면서 공급 중단 위험이 분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모듈을 끊으면 북한은 멈추는 구조인데 한국은 한 업체가 납품을 못해도 다른 경로가 살아있는 구조였어요. 나는 그 차이를 보면서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료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공개된 자료였고 선전 목적이 포함됐을 수 있었으며 나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수치를 보고서의 결론으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방산 세미나 참가를 신청한 건 그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었어요. 리철민에게 말한 건 신청서를 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듣더니 한국의 선전에 이용될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이 거부 의사였습니다. 나는 현장 검증 없이 작성한 보고서는 모스크바에서도 신뢰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리철민이 나를 봤는데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산 세미나는 정보 수집의 장이 아니라 홍보의 장이며 가면 한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나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모스크바 상관에게 직접 요청한 건 리철민과 대화가 끝난 당일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아버지 연구실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상관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승인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환 후 보고서가 북한 공동사업의 부정적인 결론을 담으면 이 승인은 나의 마지막 직무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협박인지 사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리철민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가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돌아오면 남조선의 허상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경고인지 확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짐을 계속 정리하며 한국의 약점을 찾아 자신의 결론을 되살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리철민 앞에서 해야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숙소를 나서자 공기가 차가웠어요.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연구단지 외곽을 봤는데 장벽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나는 가방 안에 아버지의 수첩이 들어있다는 걸 손끝으로 확인하면서 그 불빛이 어느 방향을 비추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비행기에 오른 뒤에도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찾으려 한 것이 허상의 증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이륙하는 동안 끝내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방산 시험장에 도착한 건 인천공항에서 차로 2시간이 걸렸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도로가 넓었고 표지판이 선명했으며 시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이 정돈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는데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것이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환경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리철민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될 거라는 예상이 이 입구에서부터 확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인원이 시험장 내부로 이끌었는데 복도가 길었고 냉방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발소리가 바닥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시설이 얼마나 자주 외부 방문단을 받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동선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시연장으로 들어서자 무인 정찰기 한 대가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체 외관부터 살폈습니다. 마감이 깔끔했고 도장이 고르게 입혀져 있었으며 날개 연결부에 유격이 보이지 않았어요. 연출 가능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나는 기체 아래쪽 통신 모듈 케이싱을 보려 했는데 안내 인원이 시연 전에는 기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거절의 이유가 명확했고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나는 그 정중함이 이 시설 전체의 방식이라는 걸 느꼈어요.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무인 정찰기가 이륙했고 화면에 기체 시점 영상이 올라왔으며 좌표와 고도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처음 몇 분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사전에 반복 시험을 거친 경로라는 걸 알았어요. 변수가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연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메모했습니다. 영상이 끊긴 건 기체가 지정구역 외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화면이 잠깐 흔들리더니 통신 지연 표시가 떴고 기체가 비상 착륙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화면이 복구되지 않은 채 기체가 지정된 비상 착륙 지점으로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 착륙 자체는 안정적이었지만 통신이 끊겼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것이 리철민에게 전할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보고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책임연구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한서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시연장 전체를 향해 말했는데 방금 발생한 통신 두절의 원인 분석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협력업체와 대학 연구팀에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왔어요. 나는 그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실패를 감추는 게 아니라 공개를 먼저 선언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모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 인원과 부품업체 담당자들이 시연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그 속도에 놀랐어요. 연락이 이미 나가 있었다는 뜻이었는데 서진이 통신 두절을 인지한 시점과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았습니다. 나는 서진에게 다가가 보안도 없이 실패를 드러내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춘 결함은 전장에서 다시 나타난다고 했어요. 말이 짧았고 덧붙이지 않았으며 내 참관을 허용한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그 허용이 배려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밤샘 분석이 시작됐어요. 나는 시연장 한쪽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협력업체 인원이 통신 모듈을 분해했고 대학 연구팀이 비행 데이터를 펼쳤으며 소프트웨어 팀이 교란 발생 구간의 주파수 기록을 추적했는데 이 과정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북한 연구단지에서 봤던 야간 작업과 비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데이터를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열어놓고
원인을 찾고 있었어요. 방향이 달랐습니다. 원인이 밝혀진 건 새벽이 가까워질 때였어요. 민간 통신 장비에서 발생한 예상 밖의 간섭이 정찰기 통신 모듈에 영향을 준 것이었는데 서진이 그 결과를 시연장 전체에 공개했습니다. 나는 그 공개 방식이 또 이상했어요. 한국 측 인원들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쪽을 향해서도 화면을 돌렸는데 외국 방문자에게 실패 원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정된 알고리즘과 재가공된 모듈이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나는 그 속도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를 먼저 따졌는데 부품이 이미 대기 상태였다는 뜻이거나 생산 속도가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연이 시작됐어요. 나는 시연 조건을 직접 바꾸겠다고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더 강한 교란 주파수를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나는 교란 장비를 조작해 전날보다 강한 간섭을 발생시켰어요. 기체가 이륙했는데 통신이 유지됐습니다. 나는 교란 강도를 더 높였어요. 기체가 잠깐 반응 속도를 늦추더니 경로를 유지했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임무를 마친 뒤 귀환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보고서 전송 버튼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렸어요. 시연이 끝나고 서진이 연구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서 환호나 악수를 기다렸는데 서진이 화이트보드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가가서 보니 새로운 결함 목록이었습니다. 방금 성공한 시연에서 발견된 개선 가능 항목들이었는데 성공한 직후에 다음 실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목록을 보면서 북한에서 성공 영상만 편집하던 기술진의 얼굴이 겹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두 장면이 같은 시험 뒤에 나온 서로 다른 반응이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드는지를 생각하다가 멈췄어요. 아직 그 답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에도 회의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연장 한쪽 의자에 앉아 한국 연구진이 테이블을 정리하지 않고 다시 자료를 펼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웠는데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서진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방금 성공한 시연의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의무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하려 했는데 그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성공 보고가 나온 뒤 회의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비교하면 이 공간은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서진이 화이트보드에 적은 건 통신 지연 발생 구간이었어요. 방금 성공한 시험에서 교란이 가장 강했던 구간의 응답 속도가 설계 기준보다 0.3초 느렸다고 했는데 그 수치가 임무 완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에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과열 문제도 올라왔어요. 귀환 직전 기체 후미 배터리 온도가 허용 범위 상단에 닿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서진은 이 두 가지를 재시험 사유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말했어요. 굳이 다시 실패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시험의 데이터를 그대로 제출하면 일정이 유지되고 수출 계약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서진이 나를 봤는데 반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수치들이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짧았고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으며 그는 다시 화이트보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일정이 밀리면 해외 수출 계약이 흔들린다는 말을 꺼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다른 연구진들도 그 대화를 들었는데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동의인지 체념인지 읽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시연장 한쪽에 서서 기체가 이륙하는 걸 봤어요. 전날보다 교란 환경이 강하게 설정됐는데 서진이 직접 조건을 높인 거였습니다. 기체가 목표 구역에 진입했을 때였어요. 예기치 않게 기체 한 대가 고도를 잃기 시작했는데 교란 주파수 대역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 지점에서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기체는 비상 착륙 모드로 전환됐는데 이번에는 지정 착륙 지점을 벗어났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허점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서진이 추락 지점으로 이동하는 걸 봤는데 표정이 어제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표정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어요. 당혹감이 없었는데 그게 익숙해서인지 아니면 예상한 결과여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진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밤새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협력업체와 대학 연구실,
군 시험단을 동시에 연결하는 화상 채널을 열었어요. 화면에 얼굴들이 올라왔는데 각자 다른 공간에 있었고 자료를 이미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연결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를 봤어요. 추락 보고가 나온 뒤 채널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 채널이 항상 열려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인 분석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군 시험단이 교란 주파수 데이터를 올렸고 대학 연구실이 통신 두절 구간의 알고리즘 반응을 분석했으며 협력업체가 배터리 방전 패턴을 역추적했는데 세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온 결과가 하나의 원인을 가리켰습니다. 예상 범위를 벗어난 주파수 대역에서 알고리즘이 제시도 명령을 반복 실행하면서 배터리 소모를 급격하게 높인 것이었어요. 나는 그 분석 결과를 보면서 이틀 안에 새 시제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 따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리즘 수정과 배터리 방전 패턴 보정을 동시에 해야 했고 시제품 제작에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새 시제품이 도착한 건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그 기체를 받아들고 케이싱을 손으로 짚었어요. 마감이 전날 기체와 달랐습니다. 모듈 교체 흔적이 있었는데 그게 급하게 만든 티가 나지 않았어요. 나는 서진에게 직접 교란 조건을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예상 범위 밖에 추가 주파수 대역을 넣겠다고 했는데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어제 추락을 만든 대역 위에 다른 대역을 2개 더 얹었습니다. 기체가 이륙했어요. 통신 응답 속도가 처음엔 느려졌는데 끊기지 않았습니다. 추가 교란이 걸린 구간에서 기체가 잠깐 경로를 이탈하는 것 같았는데 스스로 보정했어요.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 임무를 마쳤으며 귀환 경로를 따라 착륙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과정 내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착륙이 완료됐을 때 연구진 사이에서 짧은 소리가 났는데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기체 쪽으로 걸어가 케이싱을 열었어요. 배터리 온도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옆으로 가서 봤는데 서진이 수치를 읽더니 연구진에게 말했어요. 허용 범위 아니라고 했는데 재시험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직후였는데 다음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첫 번째 시제품만 촬영해 최고 지도부에 올리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쳤어요. 같은 성공이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달랐습니다. 서진이 화이트보드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 시험에서 발견된 보정 지연 구간을 적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손을 보면서 북한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보고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성공을 다시 실패의 출발점으로 놓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드는지를 이번에는 더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기 전에 서진이 화이트보드에서 손을 멈추더니 내 쪽을 봤습니다. 다음 시험 조건을 추가로 제안할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쥐고 있던 메모를 내려다봤습니다. 러시아 본부에 전송하려고 준비하던 실패 보고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서울 숙소로 돌아온 건 시험장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냉방이 과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고 그 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옅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나는 재킷을 벗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 맨 위에 있었어요.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으며 손에 쥐는 순간 종이 특유의 건조한 냄새가 올라왔는데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평양에 오기 전이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페이지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러시아어와 수식이 섞여 있었고 여백에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페이지들을 넘기다가 자주 읽었던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래를 가진다는 문장이었는데 아버지가 밑줄을 2번 그어놓은 곳이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보면서 평양에서 처음 이 문장을 의심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채 규격이 다른 모듈을 손에 쥐고 있던 그 순간이었는데 지금 이 방에서 다시 보니 문장이 같은데 무게가 달랐어요. 모스크바에서 연락이 온 건 수첩을 덮기 전이었습니다. 상관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북한 공동사업 성공을 전제로 승진과 연구실 설립 계획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을 붙인 연구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창밖을 봤습니다. 그 연구실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이 이렇게 쓰이는 방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상관이 덧붙였어요. 귀환 후 보고서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시인지 확인인지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나서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리철민의 메시지가 도착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한국에 속지 말고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는데 문장이 짧았고 마침표가 없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리철민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지를 이미 계산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자본 때문이라는 결론을 쓰려고 했어요. 수첩을 덮고 노트북을 열었는데 자본이 이 구조를 만들었다는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방산 연구개발에 투입한 예산 규모가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았고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설명은 충분히 성립했어요. 나는 그 방향으로 초안을 쓰기 시작했는데 손이 멈춘 건 시험장에서 서진이 폐기품 창고 이야기를 꺼냈던 기억이 올라오면서였습니다. 자료실을 직접 가보겠다고 서진에게 말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그는 안내를 거절하지 않았는데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료실은 시험장 건물 지하에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가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습기가 적었고 온도가 일정했으며 조명이 형광등이 아니라 간접광이었습니다. 선반이 벽면을 따라 이어져 있었는데 자료들이 날짜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선반을 따라 걸으면서 라벨을 봤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같은 선반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실패 사례가 숨겨져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두꺼운 파일이었는데 나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초기 드론 개발 과정에서 폐기된 시제품 기록이었어요. 엔진 과열로 폐기된 것, 통신 두절로 폐기된 것, 구조적 결함으로 폐기된 것들이 각각 원인과 개선 시도 기록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는데 개선 시도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같은 부품이 5번, 6번씩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넘기면서 손이 느려지는 걸 느꼈어요. 페이지마다 개선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간격이 짧았습니다. 실패하고 기록하고 수정하고 다시 시험하는 과정이 이 자료실에 쌓여 있었는데 그 두께가 이 선반 전체에 걸쳐 있었어요. 나는 폐기품 창고 위치를 물었습니다. 서진이 안내했어요. 창고 안에는 실제 폐기된 시제품들이 놓여 있었는데 나는 그것들을 손으로 짚으며 봤습니다. 같은 기체의 다른 세대들이었어요. 첫 번째 세대는 마감이 거칠었고 두 번째 세대는 날개 연결부가 보강되어 있었으며 세 번째 세대는 통신 모듈 케이싱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손끝으로 느끼면서 이게 자본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만든 것인지를 생각했어요. 자본은 첫 번째 세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대까지 이어지게 한 건 자본만이 아니었어요. 실패를 버리지 않고 쌓아둔 무언가였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이 늦어서였어요.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문장이 있었는데 이번엔 읽는 방식이 달랐어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래를 가진다는 말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품 창고에서 손끝으로 느낀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실패를 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긴 방식이었는데 그게 기술의 일부인지 아니면 기술과 다른 무언가인지를 생각하다가 멈췄습니다. 수첩을 덮는 순간 아버지의 문장이 절반만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차가워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고 냉방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으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노트북 화면에 열어둔 초안의 첫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고 노트북에는 완성되지 않은 초안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착륙하는 동안 기체 진동이 발밑으로 전해졌는데 그 감각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연구단지에 들어선 건 공항에서 차로 이동하고 나서였어요. 익숙한 건물들이 보였는데 보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이 시설들이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선반 위 라벨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리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걸어왔는데
악수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떠했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는데 그 표정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볼 것이 많았다고 했어요. 리철민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부 시연 준비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말이 내 대답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간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시연 준비 현장에 들어간 건 그날 오후였어요. 드론 편대가 점검을 받고 있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시험장에서 봤던 점검 방식과 비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됐어요. 점검 항목이 달랐습니다. 비행 안정성 확인보다 외관 점검에 시간이 더 길었고 통신 응답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연결되지 않은 채 기체가 준비 완료 판정을 받고 있었어요. 나는 담당 기술자에게 다가가 통신 응답 테스트를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기술자가 나를 봤어요.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리철민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절이었는데 거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리철민에게 반복 시험과 불량률 분석을 제안한 건 그날 저녁 회의에서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본 방식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시연 전 추가 검증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식으로 말했는데 리철민이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회의실 안다른 인원들이 그 말을 들었고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보면서 이 공간 안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 얼마나 좁은지를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서진이 실패를 공개하자 연구진이 자료를 펼치고 화상 채널을 열었는데 여기서는 검증을 제안하자 시간 낭비라는 말이 회의실을 닫았습니다. 시연 당일이 됐어요. 나는 시연장 한쪽에서 드론 편대 이륙을 봤는데 처음 몇 분은 순서대로 흘렀습니다. 최고 지도부 참관 인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리철민이 앞에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화면 속 편대 비행 경로를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편대 왼쪽 후미에서 드론 2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경로 조정으로 보였는데 속도가 달라지면서 다른 기체들과 간격이 벌어졌어요. 나는 그 궤적을 보면서 평양 지하통제실에서 봤던 첫 번째 시뮬레이션의 화면이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어요. 이탈하는 패턴이 달랐어요. 리철민이 즉시 촬영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편대 전체에서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기체들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이탈한 2대는 화면에서 사라졌고 리철민은 설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시연이 끝났습니다. 리철민이 참관 인원들에게 성공적인 시연이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이탈한 2대를 직접 봤으며 카메라가 방향을 바꾸는 것도 봤는데 참관 인원들은 그중 어느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리철민이 다른 영상을 합성해 성공으로 발표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숨겨둔 원본 비행 기록을 가방에서 꺼낸 건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나는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리철민이 나를 봤는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중앙 스크린 앞에 서서 원본 기록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실제 비행 데이터가 올라왔는데 이탈한 2대의 궤적이 선명하게 표시됐어요. 불량률 수치가 옆에 함께 표시됐고 생산 편차 데이터가 그 아래에 올라왔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리철민이 스크린 쪽으로 걸어왔는데 나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어요. 북한이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같은 기술을 계속 재현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데 그게 의지인지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참관 인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리철민이 스크린 연결을 끊으려 손을 뻗었는데 화면이 이미 전체 참관 인원들이 본 뒤였어요. 회의장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는데 그 변화가 내 편을 향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리철민이 나를 봤어요. 아까와 다른 눈빛이었는데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참관 인원 중 한 명이 먼저 질문을 했는데 생산 편차를 줄이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했어요. 나는 그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리철민을 향한 질문이었는데 리철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스크린에는 이탈한 2대의 궤적이 여전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합동평가회의 소집 통보가 온 건
시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신처가 리철민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와 북한 양측 상부에서 동시에 내려온 통보였는데 수신 시각이 거의 같았습니다. 나는 그 타이밍을 보면서 어제 회의장에서 내가 한 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생각했어요. 빠르게 올라갔다는 건 분명했는데 그게 내 편으로 작용할지 아닌지는 회의실 문을 열기 전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은 어제 시연장보다 컸어요. 러시아 자문단과 북한 군사기술 담당 인원들이 테이블 양쪽에 나뉘어 앉아 있었는데 나는 들어서면서 자리 배치를 봤습니다. 리철민이 북한 측 상석에 앉아 있었고 러시아 자문단 쪽에는 내가 직접 보고한 적 없는 얼굴이 앉아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직접 내려온 인원이라는 걸 계급장 없이도 알 수 있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리철민이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도 전쟁이 시작되면 값비싼 무기만 믿다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테이블 양쪽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는 드론과 사이버전 중심의 새로운 작전 계획을 화면에 올렸는데 혼합 타격으로 한국의 통신망과 산업시설을 마비시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처음엔 반박하지 못했어요. 혼합 타격의 효과만 계산하면 리철민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고 어제 회의장에서 불량률 데이터를 공개한 것과 지금 이 자리에서 작전 계획 전체를 반박하는 건 무게가 달랐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한국에서 수집한 공급망 자료 파일을 노트북에서 열었어요. 수치들을 대입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내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대입했어요.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리철민의 시나리오 안에서 빠져있는 숫자였어요. 리철민의 혼합 타격 시나리오가 효과를 발휘하는 동안 북한 측이 소모하는 핵심 부품과 배터리 수량을 역산했습니다. 숫자가 나왔는데 일주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닷새를 넘기지 못했어요. 리철민의 시나리오대로 혼합 타격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핵심 부품과 배터리가 먼저 바닥나는 구조였는데 그 수치가 리철민이 올린 화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같은 손실을 입었을 때 한국이 민간, 산업과 협력 기업을 통해 생산을 이어가는 구조를 추적한 자료였는데 그 경로들이 북한에는 없었어요. 단일 공급 경로가 차단되면 멈추는 구조와 경로가 분산되어 있어 하나가 끊겨도 다른 경로가 유지되는 구조의 차이였는데 그 차이가 수치로 보이자 회의장 전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내려온 인원이 리철민의 발표가 끝나자 나를 봤어요.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기회인지 시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철민이 같은 방향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침묵하면 연구실과 승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노트북 화면을 한 번 더 봤어요. 숫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건 그 숫자들을 본 직후였어요. 나는 회의장 중앙 스크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리철민이 무슨 행동이냐고 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스크린 제어 패널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리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스크바 인원이 손을 들어 리철민을 멈췄는데 그 동작이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삭제된 보급 자료를 화면에 올렸어요. 배터리 비축량과 소모 예상치가 나란히 표시됐고 핵심 부품 공급 경로 단일화 현황이 그 아래에 올라왔으며 닷새째 되는 날 급격하게 꺾이는 운용 가능 그래프가 회의장 전체를 향해 펼쳐졌습니다.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리철민의 계산대로 혼합 타격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그래프가 먼저 꺾인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리철민이 반박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모스크바 인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가 숫자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그 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리철민이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수치라고 했는데 나는 평균 소모율을 적용한 거라고 했어요. 같은 말을 북한 분석관들과 이미 한 번 나눴는데 이번엔 모스크바 인원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리철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모스크바 인원이 나를 봤는데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상대를 괴롭히는 능력은 있어도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스크린 연결을 끊고 회의장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서자 공기가 달라졌는데 냉방이 강했고 발소리가 울렸으며 회의장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섞이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손에 노트북을 쥐고 있었는데
회의장 안에서 누구도 내 마지막 말의 소리 내어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옮길수록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박하지 않는다는 게 동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숫자를 앞에 두고 침묵한 것이라는 걸 회의장 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모스크바 인원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어요. 모스크바 인원이 복도에서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청문회 소집이라고 했어요. 비공개라고 했는데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장소가 모스크바 국방부였으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냉방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인원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는데 그 무표정이 명령이었습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였어요. 기내가 조용했고 창밖으로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으며 나는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보고서 초안이 있었는데 아직 결론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나는 그 빈칸을 보면서 비행 내내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청문회장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좁았어요. 테이블이 길었고 양쪽에 제복 차림의 인원들이 앉아 있었으며 상석에 상관이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공기를 느꼈어요. 냉방이 약하게 돌고 있었는데 그 약함이 오히려 공간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상관이 먼저 말했어요. 북한 공동사업 성공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렸어요. 상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부하면 승진이 취소되고 아버지 이름으로 추진하던 연구실도 없어지며 딸의 해외 유학 지원도 중단된다고 했는데 세 가지가 순서대로 나왔고 각각의 사이에 짧은 간격이 있었어요. 그 간격이 내가 흔들릴 시간을 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손이 멈추는 걸 느꼈는데 그 손이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건 숙소로 돌아온 뒤였어요. 나는 결론 부분부터 썼습니다. 북한 공동사업이 설계 목표에 근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문장이었는데 쓰고 나서 읽었어요. 문장이 틀리지 않게 보였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 문장이 사실처럼 읽힐 수 있었어요. 나는 다음 문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시험 기록 파일을 열었어요. 서진이 공개한 원본 데이터였는데 날짜가 찍혀 있었고 수치들이 수정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옆에 북한에서 몰래 복사한 원본 비행 기록을 열었어요. 두 파일을 나란히 놓고 봤는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수정된 보고서의 첫 문장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작 흔적을 발견한 건 두 파일을 대조하면서부터였어요. 북한 측이 제출한 공식 시험 기록과 내가 직접 복사한 원본 비행 기록 사이에서 수치들이 맞지 않는 곳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곳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두 곳이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5곳이 나왔으며 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개였어요. 공식 기록과 원본 사이에서 수십 개의 수치가 달랐는데 그 차이가 오차 범위가 아니었어요. 방향이 일관됐습니다. 불리한 수치들만 일정한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게 오류가 아니라 의도라는 걸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어요. 수정된 보고서의 첫 문장이 화면에 있었는데 조작된 수치들을 확인한 뒤에 읽으니 같은 문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문장을 제출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어요. 소련 붕괴 당시 연구소가 해체되던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적은 메모가 있었는데 나는 그 페이지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원문을 그대로 제출하기로 결정한 건 그 페이지를 덮고 나서였어요. 나는 수정된 보고서를 닫고 원본 초안을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의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북한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현대전의 승패는 산업과 생산, 보급 체계가 결정한다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 아래에 조작 흔적이 발견된 수치들을 부록으로 첨부했어요. 청문회장으로 다시 들어간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관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결과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상관 쪽으로 돌렸습니다. 원본 보고서였어요. 상관이 화면을 봤는데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상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상관이 나를 봤어요. 어디에 전송했냐고 했는데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부서에 동시에 발송했다고 했어요. 국방부 내 분석 부서와 독립검토 부서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함께 첨부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청문회장 안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멈췄어요. 그는 내 경력이 오늘로 끝난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그 낮음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청문회장을 나서는 동안 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겹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하늘이 보였어요. 흐렸는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밟으며 걸었는데 발밑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손에 노트북이 있었고 가방 안에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으며 보고서는 이미 여러 곳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전부라는 게 이상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리철민이었어요. 나는 화면을 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나서 문자가 왔는데 배신자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북한 프로젝트는 러시아 없이도 성공할 것이라는 말이 뒤따랐는데 나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리철민이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청문회장을 나서고 1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방 안이 조용했는데 냉방이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오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는데 오늘은 특정 페이지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상관에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철회하면 복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장이 짧았고 마감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연락을 보면서 철회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미 여러 부서에 발송된 보고서를 철회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가능하더라도 그 보고서 안에 있는 수치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조작 흔적이 발견된 수십 개의 수치들은 내가 철회하든 하지 않든 원본 데이터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문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문장 아래 빈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펜을 꺼냈습니다. 기자회견을 결심한 건 빈줄을 보면서였어요.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보고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었고 조작 흔적이 담긴 원본 데이터가 내부에서 묻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한국 시험장에서 서진이 실패를 공개하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감춘 결함은 전장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그 말이었는데 그 말이 지금 이 방 안에서 다른 무게로 들렸어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고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으며 나는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봤어요. 목이 건조했는데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먼저 한 건 이 자리가 북한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 무기 숫자로 계산하는 순간 분석은 이미 실패한다고 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는데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어요. 모스크바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는데 빛이 낮았고 차가웠으며 발밑으로 서리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위를 걸으면서 단말기를 꺼냈어요. 한서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기자회견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결국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라고 했는데 마침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걸음을 멈췄어요. 서리가 깔린 보도 위에 서서 그 문장을 다시 읽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 무게가 달랐습니다. 서진이 이 말을 보낸 게 위로인지 아니면 확인인지 알 수 없었는데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문장 아래 빈줄에 펜을 댔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래를 가진다는 아버지의 문장 바로 아래에 한 줄을 적었어요. 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시스템만이 그 기술을 끝까지 지켜낸다. 라고 썼는데 적고 나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장과 내 문장이 나란히 있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았어요. 절반씩 맞았던 두 문장이 하나가 된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수첩을 덮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페이지를 그대로 두고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의 밤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는데 불빛이 드문드문 있었고 그 사이로 어둠이 넓었습니다. 나는 그 어둠을 보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출입증이 없고 직위가 없고 연구실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그 사실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함께 다른 감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단말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스크바 상관이었는데 나는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열었어요. 복직 제안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썼는데 문장이 짧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단말기를 내려놓았어요. 수첩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는데 아버지의 문장과 내 문장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창밖 어둠 속 드문드문한 불빛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했어요. 연결되어 보이지 않았는데 각각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건지 아닌지를 생각하다가 멈췄어요. 충분한지 아닌지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 질문을 내일로 미룰 수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임 통보가 온 건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종이가 아니었어요. 단말기에 파일 하나가 올라와 있었는데 열자마자 첫 줄에 해임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아래에 출입증 반납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파일을 읽으면서 문장들이 얼마나 빠르게 작성됐는지를 생각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류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놀랍지 않다는 게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연구소 출입증을 반납한 건 오전이었습니다. 창구 담당자가 출입증을 받아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는데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어색했습니다. 복도를 나서자 냉방 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라졌는데 차가웠고 습했으며 발밑 보도가 아침 서리로 미끄러웠습니다. 나는 그 위를 걸으면서 이 건물에 다시 들어올 일이 있을지를 생각하다가 멈췄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리철민의 연락이 온 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서였어요. 음성 메시지였는데 나는 걸으면서 들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말이 다시 나왔는데 이번엔 그 뒤에 말이 더 있었어요. 북한 프로젝트는 러시아 없이도 완성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알렉세이 볼코프의 보고서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나는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철민의 확신이 진심인지 아니면 나를 흔들기 위한 말인지 구분하려 했는데 그 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숙소방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거기 두고 잠들었는데 나는 재킷을 벗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문장과 내가 어제 적은 문장이 나란히 있었는데 낯빛 속에서 읽으니 어젯밤과 무게가 달랐습니다. 어젯밤엔 두 문장이 하나가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적은 문장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모스크바 상관에 연락이 온 건 그 수첩을 보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어요. 직접 전화였는데 받는 순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수첩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짧았는데 그 짧음 안에 긴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상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련 붕괴 당시 연구소를 지키다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같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설득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설득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수첩을 손에 쥔 채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전화 너머 침묵에서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연구소를 지키다 잃은 것은 부품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품을 끄는 건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건 사실을 감추는 보고서들이 쌓인 결과였다고 했는데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준비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단말기를 내려놓고 수첩을 다시 봤어요. 아버지의 문장 아래에 내가 적은 문장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젯밤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나는 한국에서 직접 본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실패를 공개하던 방식, 폐기품 창고에서 손끝으로 느꼈던 세 번째 세대 기체의 마감, 이틀 만에 도착한 수정 시제품의 무게, 성공한 시험 직후 화이트보드에 다음 결합 목록을 적던 연구진의 손. 나는 그것들을 순서대로 적었어요. 감각들이 글자로 옮겨지는 동안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고 나서 읽었어요. 이것이 내가 한국에서 본 것이었는데 이것을 보고서 하나로 제출하는 것과 이 페이지에 적는 것이 같은 무게인지 다른 무게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한서진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결국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그 문장이었는데 나는 그 문장을 수첩 안에 적은 기록들 아래에 다시 썼습니다. 서진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본 것들을 정리했더니 그 문장이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실 문패와 승진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건 그 문장을 쓰고 나서였어요. 결심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선택하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엔 국방부를 수신처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독립연구기관과 국제안보 분석 매체 목록을 찾았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적었는데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라고 했어요. 서론부터 썼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먼저 적었고 그 위협이 왜 지금의 방식으로는 완성되지 않는지를 데이터와 함께 썼으며 한국의 강점이 무기 숫자가 아니라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는 결론을 마지막에 놓았어요. 조작 흔적이 발견된 수치들을 부록에 첨부했고 원본 비행 기록을 함께 첨부했으며 한국 시험장에서 확인한 공급망 분산 구조 분석을 별도 파일로 묶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건 자정이 가까웠을 때였어요. 파일들이 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이 보였는데 불빛이 드문드문했고 그 사이로 어둠이 넓었습니다. 나는 전송이 완료된 화면을 보면서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 없었어요. 읽히지 않을 수도 있었고 읽히더라도 묻힐 수 있었으며 묻히더라도 원본 데이터는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누군가의 손에 닿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 생각을 끝까지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표지 안쪽에 적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보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요. 출입증이 없었고 직위가 없었으며 연구실도 없었는데 그것들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이 수첩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지금 당장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수첩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모스크바의 밤바람이었는데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한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 무기 숫자로 계산하는 순간 분석은 이미 실패한다고 했던 그 말이었는데 그 말이 지금 이 방 안에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분석만이 아니었습니다.